새해 전야에 저녁 식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장 네 친정으로 돌아가. 나는 캐리어 하나만 쥔 채 얼어붙을듯이 추운 밤거리로 내쫓겼다. 이 집은 결혼 전 내가 온전히 내 돈으로 산 강남의 아파트였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주택담보대출금,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도시가스비, 전기세까지 남몰래 전부 부담해왔다. 쌓인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졌건만 나를 항상 이방인 취급했던 여자에게서 돌아온 대가는 고작 이것이었다. 그들은 이 아파트가 자기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들의 가족에 얹혀 사는 가난한 여자인 줄 알았다. 내가 짐을 싸서 나가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12월 31일에 깊은 밤이 될 때까지 보일러가 꺼지고 도시가스가 차단되며 수돗물이 끊길 때까지 나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남편은 패닉에 빠져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친정집의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던 나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네가 대체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그러게,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창밖으로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연달아 터지고 있었지만 식탁에는 얼음동굴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방금 오븐에서 꺼낸 갓 구운 도미찜을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은 참이었다. 시어머니 정임은 도미찜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포크로 접시를 밀어냈다.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대체 요리를 어떻게 한 거니? 생강이랑 청주를 넉넉히 넣고 밑간을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넌 도무지 내 말을 듣질 않는구나.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다 넣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 넣었는데 냄새가 이 모양이겠니? 정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넌 매사에 정성이라곤 없이 건성건성 겉돌기만 해. 이런 날조차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못 올리다니. 시누이 유라는 소파에 기대 누워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엄마, 새언니한테 뭘 바래? 언니는 요리에 소질이 없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서 지금은 새언니보다 훨씬 낫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가 다른 접시를 가져왔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진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쟤랑 결혼한 건지 몰라. 내가 선자리 알아봐줬던 그 참한 아가씨는 애교도 많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거칠애로 체면을 차리려는 듯 낮고 미적지근했다. 나는 마지막 요리인 최고급 한우 채끝살 구이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고기 한 점을 썰어 입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씹자마자 곧바로 얼굴을 구기며 냅킨에 고기를 뱉어냈다. 이게 대체 뭐니? 짜고 질겨서 턱이 다 아프네. 너구리 잡을 일 있니? 우리 식구들 다 독살하려고 작정했어? 레시피대로 구운 거예요. 내가 말했다. 레시피? 유라가 비웃었다. 새언니,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혼을 담아서 하는 거야. 그런 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필요한 법이라고.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바늘처럼 찌르고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유라의 앳된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26살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은커녕 부모님 곁에 얹혀 살며 인터넷 쇼핑과 쇼폼 영상을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 쇼핑 비용은 정임이 줬고 그 돈의 출처는 결국 내 남편 도진이었다. 유라 말이 맞다. 정임이 포크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경아, 내가 투정 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넌 진지하게 반성 좀 해야 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애도 못 가지고 집안일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니? 대체 넌 이 집에서 쓸모가 뭐니?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밥알만 끄적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진이 너도 말 좀 해봐. 내 마누라 꼴을 보라고. 가정생활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애야. 내 장담하는데 너 더 나이 먹기 전에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 새해 전야잖아요. 좋은 날 그런 얘기는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칠게요. 정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옆동 103호 최 회장네 며느리 좀 봐라.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작년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안겨줬어. 근데 넌 내일 모레 35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잖니. 내가 부끄러워서 친척들이랑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보았다. 어른이 식사 중인데 당장 앉아라. 전 다 먹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다 먹어? 고작 두어 숟갈 떠먹어 놓고는 정임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서경이, 너 태도가 그게 뭐니? 어른이 쓴소리 좀 했다고 뾰로통해서는 네가 대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야, 거기 안 서? 시어머니의 호통이 등 뒤로 꽂혔다. 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집에 너처럼 가정교육 못 받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당장 여기서 나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 내 걸음이 멈췄다.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유라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무슨 소리야? 새언니 진짜 가면 우리 밥은 누가 해? 밥은 무슨. 저 따위 쓰레기 같은 밥상 안 먹고 만다. 차라리 내가 해먹지.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뒷모습을 손가락질했다. 서경이 너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했어.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 있었으며 도지는 나미린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갈게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는지 순간 멈칫했다. 아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늘 그랬듯 모욕을 꿀꺽 삼킬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안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고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꺼냈다. 안에는 신분증과 여권, 은행 보안카드, 그리고 몇 벌의 옷이 들어있었다. 도진이 마침내 방으로 들어와 문가에서 머뭇거렸다. 서경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안 담아도. 나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할 뿐이야. 새해는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보낼게. 이렇게 새해 전야에 덜렁 가버리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꾹 참고 넘기면 안 돼? 연휴 끝나고 조용히 해결하자. 나는 지난 3년간 함께 살았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은 한 줌도 없었다. 오직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도진 씨,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당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참고 넘기라고? 내가 나가려니까 그제야?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안방을 나왔다. 시어머니와 유라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캐리어를 끄는 내 모습을 보자 정임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기어이 나가시겠다? 아주 잘 됐다. 다신 돌아올 생각 마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코트를 입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몇 번 빠르게 터치했다. 거기서 뭐해? 유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이 등 뒤로 닫히며 집안의 온기와 웅성거림을 단번에 끊어냈다. 복도는 서늘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진짜 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3년. 마침내 나는 자유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유라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새언니 표정 봤어? 지가 무슨 대단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 정임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다시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입맛에 안 맞는다던 한우구이를 한 점 집어 억지로 씹어 삼켰다. 가라지. 지난 3년 동안 아주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다. 그 차가운 얼굴만 보면 정나미가 뚝뚝 떨어져. 내 말이. 유라가 제 몫에 접시를 당기며 맞장구 쳤다. 겉으론 조신한 척 하는데 속으론 자존심만 세서. 엄마도 느꼈어? 우리한테 절대 먼저 말 안 걸잖아. 무슨 우리가 지한테 수억 빚진 사람인 것처럼. 도지는 텅 빈 옷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안방 문가에 서 있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경이 남긴 질문이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정말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진아, 거기 서서 뭐해? 와서 밥이나 먹어.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기집애 생각일랑 마라. 차라리 나간 게 속 편해? 도지는 식탁으로 돌아왔지만 입맛이 없었다. 엄마, 새언니 진짜 안 돌아오면 어떡해? 유라가 우물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안 돌아오면 이 강남 아파트 우리 차지가 되는 거 아니야? 걔가 갈 데가 어딨니? 정임이 픽 웃었다. 갈 데라곤 그 은평구 구도심 다 쓰러져가는 빌라밖에 더 있겠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집 온 주제에 며칠 못 버티고 제 발로 돌아올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아주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해서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돈 어른들 형편도 뻔하잖아. 은퇴하고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그 좁아터진 집에 눈치 보여서 오래 못 있을걸. 그러게나 말이다. 정임은 갈수록 기세가 등등해졌다. 원래 며느리는 초장에 길을 꺾어놔야 하는 법이야. 넌 너무 물러터졌어.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했을 때 깐깐하던 네 할머니 시집살이도 다 참고 견디며 살았다. 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커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가기 전 서경의 그 평온하던 눈빛, 그리고 현관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기서 대체 뭘 한 거지? 도진아,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래? 정임이 아들을 쳐다보았다. 설마 아직도 그 애가 불쌍하니? 아니에요.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새해 전야에 이렇게 싸우는 게 찝찝해서 그래요. 찝찝할 게 뭐 있어? 정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친 김에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3년이나 지났는데 애도 못 낳고 넌 앞으로 걔랑 언제까지 살 작정이냐? 유라도 끼어들었다. 오빠, 내 말이 오빠도 이제 35이야. 내 친구 오빠는 오빠보다 2살 어린데 벌써 아들이 유치원에 다녀. 오빠도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 알았어. 그만해. 도진이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밥이나 먹어. 아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정임은 화제를 돌렸다. 내일 내 이모님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모님이 은행 다니는 차만 28 아가씨를 하나 안다고 하더라고. 연휴 끝나면 선이나 한번 보거라. 도진은 대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밥만 넘겼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유라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에 빠졌고 정임은 부엌을 치웠다. 도진은 거실에 앉아 보신각 타종 행사 생중계를 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열어 서경과 나눈 메신저 대화방을 스크롤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3일 전이었다. 그가 저녁으로 뭘 먹고 싶냐고 묻자 서경은 짧게 아무거나라고 답했다. 이제야 그는 그들의 대화가 언제나 이렇게 짧고 건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망설이다가 끝내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오빠, 뭐 봐? 유라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힐끗거렸다. 새언니한테 톡하려고? 하지 마. 며칠 친정에 처박혀서 반성 좀 하라 그래. 도지는 화면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으로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 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다. TV 속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지만 이 집 안에는 명절의 분위기라곤 티끌 만큼도 없었다. 정임이 손에 물기를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난 이만 잘 테니 너희도 쉬어라. 내일 이모님 댁에 인사 가야 하니까. 네, 엄마. 유라가 대답했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유라는 나도 잘래.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은 도지는 TV 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소파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서경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다. 그녀는 항상 그 구석에 앉아 쿠션을 끌어안고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도지는 문득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이 여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그녀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 장을 봐서 저녁을 짓고 묵묵히 청소와 빨래를 해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이 집안의 모든 꾸준히를 군말 없이 해냈다. 그리고 그는 늘 따뜻한 저녁 식사와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누려왔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TV를 끈 뒤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없는 방은 묘하게 휑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 들리던 폭죽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새벽녘 까무룩잠이 들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한기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눈을 뜬 그는 방 안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졌음을 느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며 기분 탓이겠지 했지만 냉기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도진이 몸을 일으켜 바닥을 만져보았다. 온돌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지? 그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다. 거실 바닥도 냉골이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는 부엌으로 간 그는 깜짝 놀랐다. 컨트롤러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다용도실의 가스 계량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작은 글씨로 잔액 부족, 공급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스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다. 연체될 리가 없었다. 도시가스 앱에 접속해 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상세 정보를 보려면 명의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했다. 명의자.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찾아냈다. 소유자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서경. 도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물론 그는 서경이 결혼 전에 강남 유지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사실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집으로 밀고 들어올 때도 서경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집안의 생활비나 공과금에도 단 한 푼 보태지 않았다. 부부니까 당연히 공동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완벽하게 서경의 특유 재산이었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아, 도진 씨 되시죠? 새해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만 아래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게 보일러 배관이 터졌는지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배관이 터져요? 그럴 리가요. 우리 집 보일러 꺼져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일러가 꺼져서 배관이 얼어터진 모양이네요. 강추위인데 왜 난방을 끄셨습니까? 아무튼 빨리 도시가스 쪽에 연락해서 가스부터 여시고 수리기사 부르세요. 저기 가스비가 연체된 것 같은데 지금 자동이체가 안 빠져나가서요. 도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제가 지금 결제하고 싶은데 명의자 인증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명의자분이 직접 하셔야죠. 제가 명의자 남편입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요금 납부나 공급 재개 처리가 안 됩니다. 앱으로 본인이 하시거나 위임장이 필요해요. 직원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서경의 번호를 찾은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몇 초간 손가락을 멈칫했다가 마침내 버튼을 찔러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서경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경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을 만큼 건조했다. 서경아, 집에 보일러가 꺼졌어. 도진이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가스비가 안 나간 모양인데 네가 앱으로 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서경이 그의 말을 끊었다. 도진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어머님이 나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나갔고 서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이제 그 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 서경아, 이러지 마. 도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오늘 새해 첫날이야. 집이 얼음장이라고.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서경아? 도진이 언성을 높였다. 너 진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래? 그래, 엄마가 홧김에 말실수 좀 하셨어.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야?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진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서경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이 집, 내가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 산 아파트야. 명의도 내 이름 하나고 지난 3년 동안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전부 다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 어젯밤 집을 나오기 전에 그 자동이체 전부 다 해지했어. 새해 첫날 잘들 보내.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또 통화가 끊어졌다. 도진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쥔 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하지 못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착신이 정지된 상태였다. 거실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정임이 덜덜 떨며 나왔다. 이게 웬 날벼락이니? 집안이 왜 이렇게 썰렁해? 보일러 고장났어? 도진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 하고 섰어?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사람 부르지 않고. 정임이 바닥을 쾅쾅 구르며 재촉했다. 사람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어? 어머니. 도진이 머뭇거렸다. 가스비가 미납돼서 가스가 끊겼어요. 미납? 자동이체 해놓지 않았니? 어쩌다 미납이 돼? 정임이 눈살을 찌푸렸다. 도진은 입을 열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집이 서경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제가 경비실에 다녀올게요. 빨리 가봐. 뭐 하고 섰어? 도진은 코트를 껴입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갔다. 경비원은 난로를 쬐며 새해 아침 방송을 보고 있었다. 아이고, 도진 씨. 새해 아침부터 웬일입니까? 가스비를 직접 내고 싶은데요. 가스비는 도시가스 앱이나
고객센터로 내셔야죠. 경비원이 말했다.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센터는 휴일일 거고 앱은 명의자 인증이 필요해서요. 도진이 조급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 경비원님이 대신 좀. 경비원은 쯧쯧 혀를 찼다. 도진 씨, 그건 안 됩니다. 가스비는 도시가스 관할이라 우리가 손댈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명의자가 아니면 처리 안 해줍니다. 제가 남편이라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경비원도 단호해졌다. 아내분한테 연락해서 직접 처리하시라고 하세요. 도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수도랑 전기는요? 똑같죠. 확인해 보니까 수도랑 전기도 명의자 앞으로 돼 있는데 만약 요금 안 내시면 며칠 내로 그것도 다 끊길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진은 태어나서 공과금 납부 문제로 이렇게 쩔쩔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무튼 아내분한테 빨리 연락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서경 씨 번호 등록돼 있는데 저희가 전화해 볼까요? 아닙니다. 도진은 황급히 손을 내젓고 밖으로 나왔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거실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안이 얼음동굴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유라였다. 오빠, 어디야? 나 추워 죽겠어. 보일러 언제 고쳐져? 알아보고 있어. 도진이 대답했다. 빨리 좀 해. 유라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신년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감기 걸리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전화를 끊은 도진은 다시 서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수신겁으로 넘어갔다. 3번을 연달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문자를 남겼다. 서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가스비 좀 내줘. 나머지 얘기는 연휴 끝나고 하자. 문자는 허공으로 사라진 듯 아무런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추위에 몸을 떨었다.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산 아파트야. 지난 3년 동안 내가 다 냈어. 서경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단 한 번도 그 비용을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강남 한복판의 40평대 아파트라면 시세가 최소 20억 원이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요금만 합쳐도 월 120만 원이 훌쩍 넘었다. 3년이면 공과금만 수천만 원이었다. 거기에 냉장고부터 세탁기, 심지어 냄비와 프라이팬 하나까지 전부 서경이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반면 그는 자신의 월급에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남은 돈은 전부 개인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다. 집안 살림에는 단 1원도 보태지 않았다. 도진은 지난 3년간 자신이 서경이 쌓아 올린 둥지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호의호식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둥지를 거두어 버렸다. 1월 1일 아침, 커튼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거실은 여전히 빙장고 같았다. 밤새 추위에 떨며 제대로 자지 못한 도진은 2겹의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일어났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유라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 나 진짜 못 참겠어. 추워 죽을 것 같아. 오빠는 도대체 보일러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야?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 정임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유라는 소파 반대편에 웅크려 핫팩을 끌어안고 있었다. 둘 다 눈이 뻘겋게 충혈된 것이 밤을 꼬박 새운 모양이었다. 도진아, 보일러 문제는 어떻게 됐어? 아들을 보자마자 정임이 쏘아붙였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가스회사가 쉬는 날이에요. 내일 모레는 돼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사람 얼려 죽일 일 있어? 차라리
도진이 머뭇거렸다. 당분간 이모님 댁에 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왜? 정임이 언성을 높였다. 이건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남의 집에 가서 눈치를 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스나 켤 궁리해. 도진은 입술을 뗐지만 여전히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건데? 유라가 일어섰다. 오빠, 그냥 새언니한테 전화해. 당장 와서 고치라고 해. 이 집이 오빠 혼자 집도 아닌데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멋대로 다 끄고 나가? 도진은 침묵했다. 맞다. 유라 말이 맞아. 정임이 무릎을 쳤다. 당장 서경이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친정에 안 갈 거면 머리채를 끌고라도 데려와. 어머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진이 소파에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짚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정임이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계집애 하나 기죽이는 게 대수야?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유라야, 이 집 서경이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돈으로 산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서경이 이름 하나만 올라가 있다고요. 관리비랑 공과금도 다 서경이가 냈어요. 어제 나가면서 자동이체를 다 끊어버렸대요. 순간 거실에는 무덤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조합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집이 그 애거라고? 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안 돼. 유라가 소리쳤다. 새언니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잖아.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강남 아파트를 샀어? 평범한 직장인 아니야.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외국계 기업 재무이사야. 연봉만 2억 5천만 원이라고. 이 집은 5년 전에 산 거고. 정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얹혀 살았다는 거니?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긍정이었다. 그럼 전기세, 수도세 다 그 여자가 낸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정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의 폭풍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3년간 자신이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폭언들, 요리 트투정, 집안일 지적, 아이를 못 낳는다는 멸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럼 왜 진작말 안 했니? 정임이 벼랑간 고개를 번쩍 들고 아들을 쏘아보았다. 도진은 할 말이 없었다. 너 일부러 우릴 속인 거지? 정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우리를 3년 동안 남의 집에 기생하는 빈대로 만들어 놓고 희롱한 거잖아.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임이 벌떡 일어나 아들을 가리켰다. 내 놈이 내 마누라. 앞에서 우리를 아주 우스운 꼴로 만들려고 작정한 개지. 우리가 고개도 못 들게 만들려고. 어머니, 그게 무슨 억지 논리예요? 도진도 어이가 없었다. 논리 따위 알바 없다. 정임이 독을 품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당장 사돈댁으로 가자. 집이 그 애 명의든 뭐든 너희는 부부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 순 없어. 유라도 거들었다. 맞아 오빠. 오빠는 남편이잖아.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 만약 새언니가 안 돌아오고 가습이도 안 내면 소송 걸어버려. 도진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어머니,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이 집은 완벽히 서경이 거예요. 그래도 3년이나 살았잖니? 그동안 네가 보탠 돈이 한 푼도 없어? 정임이 집요하게 물었다. 너희 월급 합쳐서 썼을 거 아니야.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 통장 합친 적 없어요. 걔 월급은 걔가 관리하고 제 월급은 제가 관리했어요. 집안 생활비는 전부 서경이가 냈고요. 이 말을 내뱉는 도진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갔다. 정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소파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절망으로 물들었다. 유라 역시 불안한 듯 스마트폰 자판만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한참 뒤 정임이 힘겹게 입을 뗐다. 그래서 이제 어쩔 작정이냐? 제가 가볼게요. 도진이 일어섰다. 은평구 장인어른 댁에 가서 빌어라도 볼게요. 빌어서 될 일이니? 정임이 비웃었다. 네 말 들으려면 어제 짐 싸서 나가지도 않았어.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도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정임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나도 가마? 도진이 놀라 얼어붙었다. 가서 내가 사과할 거다. 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제 내가 심했다. 쫓아내선 안 되는 거였어. 앞장서라. 내가 직접 서경이 만나서 사과하마.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거짓말이겠니? 정임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났다. 여기서 얼어 죽길 바라? 빨리 옷이나 입어. 지금 당장 간다. 유라도 벌떡 일어났다. 나도 갈래. 네가 거길 왜 가? 정임이 핀잔을 주었다. 나도 새언니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유라가 중얼거렸다. 어제 나도 심한 말 많이 했어. 정임은 딸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꽁꽁 싸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임이 불쑥 물었다. 사돈댁이 어디라고? 은평구 구도심 쪽이요? 도진이 대답했다. 차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어휴, 그 달동네 같은 동네. 유라가 입을 비쭉거렸다. 그런데 살면서 저런 비싼 아파트는 어떻게 샀대? 입 닥쳐. 정임이 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거기 도착하면 최대한 불쌍한 척 얌전히 있어. 허튼 소리 꺼내지도 말고. 유라는 입을 꾹 다물었다. 차는 텅 빈 도로를 달렸다. 1월 1일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속은 타들어갔다. 서경이 그들을 만나주기나 할지 어머니의 사과가 과연 통할지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서경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 세 식구는 새해 벽두부터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차는 낡은 90년대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빌라 입구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유라가 콧방귀를 꼈다. 새언니, 이런 데서 컸어? 정임이 매서운 눈으로 딸을 노려보자 유라는 급히 시선을 거뒀다. 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3층짜리 빌라 앞에 멈춰 섰다. 도진이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했다. 다 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3층 낡은 철문 앞에선 도진이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3번의 벨소리가 울린 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삐그덕 열리며 서경의 아버지 기택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 셋을 발견한 기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기택이 냉랭하게 물었다. 장인어른, 서경이 데리러 왔습니다. 도진은 최대한 진심을 담아 공손하게 말했다. 데리러 와? 기택이 코웃음을 쳤다. 어젯밤에는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쳐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데리러 와? 내 딸이 무슨 물건입니까? 버리고 싶을 땐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쉬울 땐 다시 주워가는? 뒤에 서 있던 정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사돈어른, 어제는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정임이 앞으로 나서며 억지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명절이라 예민해져서 홧김에 나온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새해 첫날부터 얼굴 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경이 좀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기택은 숨기지 않고 정임을 조롱하듯 쳐다보았다. 사과요? 참으로 시기적절한 사과로군요. 댁의 보일러가 꺼지니까
그제야 사과할 마음이 들던가요? 정임의 낯빛이 파래졌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진심? 남의 딸 돈으로 산 집에서 3년 동안 무상으로 호의호식하고 그 애가 사준 밥 처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인간들이 진심 타령은 참다 못한 유라가 불쑥 끼어들었다. 어르신,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 칼로무 자르듯 내 돈 따지실 거 있나요? 가족? 기택이 유라를 노려보았다. 가정교육 못 받은 천박한 집안이라며 내 딸 모욕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유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안쪽에서 서경의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예요? 서경이 시댁 식구들이라네. 기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미란이 문가로 다가왔다. 그들을 본 미란의 표정 역시 싸늘했다. 여긴 웬일이시랍니까? 장모님, 서경이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도진이 말했다. 집? 미란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직도 거기가 자네 집인 줄 아나 보지? 어제 쫓아냈으면서 정임이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허리를 굽혔다. 사돈, 다 제 불찰입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서경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란이 손을 내저었다. 우리 딸이 당신들 얼굴꼴도 보기 싫다네요. 그만 가보시죠. 장모님,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도진이 애원했다.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보게. 기태기 턱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우리가 다 전해줄 테니. 서경의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를 보며 도진은 오늘 서경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진이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적어도 서경이한테 가습이 좀 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집이 너무 춥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택의 안색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이봐, 자네 사내 새끼 맞나? 기택이 삿대질을 했다. 내 딸이 피땀 흘려 산 집에서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살면서 그 애 돈 펑펑 뜯어쓴 주제에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가습이까지 내놓으라고? 장인어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미란이 언성을 높였다. 당신들 세 식구 3년 동안 우리 서경이 고열 빨아먹고 살았잖아. 이제 서경이가 당신들 수발 안 들겠다니까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잖아. 마침내 정임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시어른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도리? 기택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 서경이가 그 아파트 자기 돈으로 샀어. 지 돈으로 샀는데 왜 당신들을 모시고 살아? 빚진 것도 없는데. 우린 가족이니까요. 새해 전야 밥상머리에서 며느리 쫓아내는 가족. 가정교육 운운하며 모욕하는 가족. 반찬 투정이나 해대는 가족.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내 똑똑히 말해주지. 기택이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켰다. 우리 딸이 지난 3년 동안 당신들 집구석에서 무슨 수모를 겪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아나? 명절마다 친정 올 땐 혼자 왔어. 자네 얼굴 코빼기도 안 비쳤지. 작년 겨울에 서경이 응급실 실려갔을 때 우리는 노심초사 뛰어갔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 있었지? 도진은 몸이 굳어버렸다. 작년 겨울에 서경이 열이 39도까지 올랐었네. 미란이 싸늘하게 말했다. 서경이가 당신한테 전화했더니 당신 엄마랑 백화점 쇼핑 중이니까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 가라고 했다며? 결국 우리가 가서 밤새 수액 맞는 애 곁을 지켰어. 당신들 코빼기도 안 비치고 도진은 할 말을 잃었다. 기억이 났다. 단순 감기 몸살인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었다. 작년 서경이 생일 때는 어땠지?
기택이 말을 이었다. 지 생일이라고 한상 가득 차려놓고 시댁 식구들 기다렸더니 자네 동생 생일 파티 간다고 그 애 혼자 빈집에 버려뒀지? 유라는 기택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지난 3년 동안 내 딸이 당신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밤 9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당신들 배에 두드리고 쉴 때 우리 딸은 청소하고 빨래했어.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정임이 입을 뗐다. 닫기를 반복했다. 이제 다 끝났어. 기택이 선언했다. 우리 딸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지. 우리 애는 당신들한테 빚진 거 하나 없고 앞으로 단 1초도 그 끔찍한 수모 안 겪어도 돼. 당장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도진이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더 들을 말 없네. 기택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서경이가 이혼 소송 준비할 걸세. 이혼이라는 단어가 벼락처럼 도진의 귓가를 때렸다. 이혼이요? 그가 얼빠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이혼. 미란이 쐐기를 박았다. 연휴 끝나자마자 가정법원에 서류 넣을 테니까 그리 알아. 아파트는 서경이 특유 재산이니 당신들은 먼지 한 톨 못 가져갈 줄 알고. 안 돼. 정임이 소리를 질렀다. 결혼한 지 3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칼로무 자르듯 이혼을 해. 그리고 어제 홧김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내쳐도 되는 거야. 기택은 얼음장 같은 눈으로 정임을 응시했다. 사돈, 양심 좀 챙기시죠? 당신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더 잘 알 텐데. 우리 딸이 더 이상 당신들이랑 살기 싫다는데 어쩔 겁니까? 정임이 핏대를 세우며 따지려 들자 도진이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가요. 도진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딜까? 정임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 무슨 해결이요? 도진이 헛웃음을 쳤다. 저렇게 완강하신데 더 이상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보일러는 어떡하고? 유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을 들은 기택과 미란의 표정은 경멸로 가득 찼다. 아직도 보일러 타령이군. 미라는 기가 막혀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내 딸이 3년 동안 식모살이 할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인간들이 자기들 아쉬울 땐 뻔뻔하게 보일러 켜달라고 달려오고 그래놓고 우리가 알겠다고 할 줄 알았어?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집을 부렸다. 그래도 사람을 추운 방에 얼려죽일 셈이에요. 안 얼어 죽어. 기택이 차갑게 내뱉었다. 호텔을 가든 찜질방을 가든 새방을 구하든 알아서들 해. 어차피 그 집은 우리 딸 명이니 당신들이 거주할 권리 따윈 애초에 없었어. 이 늙은이가 진짜. 정임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다 끝났으니까 당장 꺼져. 미란이 소리치며 철문을 쾅 닫아버렸다. 찰칵 안에서 굳게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싸늘한 복도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다. 한참 뒤 정임이 이를 꽉 깨물고 말했다. 가자.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계단을 내려와 차에 올라탔다. 낡은 빌라촌을 빠져나가는 내내 차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뿐이었다. 작년 겨울 서경이가 알아누웠을 때, 생일날 빈집에 버려뒀을 때 자신의 끔찍한 무관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아내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났다. 차는 다시 강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훅 끼쳐왔다. 거실 온도계는 섭씨 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 날씨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유라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 도진은 대답 없이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텅 빈 거실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졌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임은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 살아오며 오늘 같은 굴욕은 처음이었다. 사돈댁에서 면박을 당하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쫓겨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정임이 돌연 도진을 쏘아보며 탓하기 시작했다. 내가 애초에 저런 맹탕 같은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꼴 좋다. 남의 진명의 밑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이런 꼴이나 당하고. 도진이 확 몸을 돌렸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을 서경이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대체 누구 잘못인데요? 누구 잘못이긴. 정임이 핏대를 세웠다. 어른이 쓴소리 좀 했다고 가스 뚝 끊고 도망가는 게 사람 할 짓이니? 어제 어머니가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도진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나가라고 소리칠 땐 언제고, 진짜 나가니까 이제 와서 뒷감당을 저한테 떠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정임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를 부렸다. 홧김에 한 말이잖아. 홧김에.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도진이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그 말을 뱉었을 때 서경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길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미루세요? 정임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네 애인데 어디서 눈을 부라려? 생판남인 기집애 편을 들면서 나한테 이래. 생판남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도진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서경이가 이 집구석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머니도 뻔히 아시잖아요. 정임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입을 꾹 닫고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오빠, 우리 당분간 호텔이라도 가 있을까? 여기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어. 호텔은? 무슨 호텔? 정임이 꽥 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 근데 온도계 좀 봐. 이러다 진짜 입 돌아가게 생겼다고? 유라가 칭얼거렸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다. 뭐 하는 거냐? 정임이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방 빼야죠. 도진이 건조하게 말했다. 근처에 작은 투룸 빌라라도 당장 월세로 구해야겠습니다. 투룸? 정임이 경악했다. 이 집이 그 기집애 거라도 너희는 부부야.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그 애가 우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어. 어머니, 제발 현실 좀 직시하세요. 도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경이가 결혼 전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등기부에 서경이 이름 하나뿐이라고요. 법적으로 완벽한 개인 재산입니다. 누가 살고 말고는 서경이 마음이에요. 그래도 3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정임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했다. 우리 공동재산 없어요. 도진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통장 합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걔 돈은 걔 돈, 내 돈은 내 돈이었어요. 생활비, 대출금 다 서경이가 감당했다고요? 정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럼 넌 3년 동안 집구석에 돈 한 푼 안 보탰단 소리냐?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월급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있어요.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드린 거 빼면 다 저축했습니다. 정임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지난 3년 동안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떵떵거렸던 삶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럼? 이제 우린 어쩌냐? 정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가야죠. 도진이 말했다. 근처 은평구나 외곽 쪽으로 저렴한 투룸, 월세방 알아볼 겁니다. 강남은 무리예요. 투룸? 그럼 난 어디서 살아?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도진이 동생을 쳐다보았다. 너는 독립해. 독립? 내가 집이 어딨어. 유라가 발끈했다.
나 대학 졸업하고 계속 오빠랑 살았잖아. 그건 우리가 서경이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서경이가 봐준 거고. 도진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가 월세 내야 해. 방 3개짜린 내 월급으로 어림도 없어.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빠 지금 나 내쫓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도진이 관자놀이를 강하게 눌렀다. 너 올해 26이야. 언제까지 백수로 부모 형제 등골 빼먹고 살래? 나 취업 못했잖아.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럼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 도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유라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정임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아, 너 우리한테 화난 거냐? 화난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우린 지난 3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서경이 피땀으로 지은 성 안에서 우리가 왕인 줄 착각했다고요. 이제 서경이가 우릴 버렸으니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임은 입을 다물었다. 한참 뒤 그녀가 툭 던지듯 물었다. 그럼 너랑 서경이는 진짜 이혼하는 거냐? 도진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돈어른의 선언이 귓가를 맴돌았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내뱉었다. 하지만 서경이가 굳이 이혼하겠다면 제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포기한다고? 정임이 아들을 흘겨보았다. 아직 부부잖아. 매달려보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매달려요? 도진이 반문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취급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난 3년 동안 서경이가 저희한테 받은 상처의 크기입니다. 걔는 이미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정임은 입을 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도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회사 인사팀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진 과장님. 연휴에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의 굳은 목소리였다. 확인할 사항이 좀 생겨서요. 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앞으로 사내비리 투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과장님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입니다. 도진의 전신이 굳어버렸다. 네? 뇌물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서를. 익명 투서지만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말했다. 회사 방침상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감사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전 뇌물 같은 거 받은 적 없습니다. 도진이 언성을 높였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저희도 과장님을 믿고 싶지만 절차는 절차니까요. 팀장이 말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규정상 과장님은 직위 해제 및 업무 정지 상태로 대기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업무 정지면 월급도 끊긴다는 뜻이었다. 당장 투룸 월세는커녕 생활비도 막막해진다. 정확히 무슨 투서인지 내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도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작년 사무기기 납품업체 선정 당시 과장님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팀장이 설명했다. 투서자가 입금증 사본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전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그 입금증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다 위조일 겁니다. 그 부분은 출근하셔서 본인 은행거래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함이 맞다면 회사는 즉시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겁니다. 전화가 뚝 끊겼다. 도진은 넋이 나간 채 소파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 왜 얼굴이 사색이 됐어? 아들의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정임이 다급히 물었다. 회사에서 제가 뇌물을 받았대요. 감사 들어간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당분간 직위 해제래요. 출근도 못하고 월급도 정지된답니다. 뭐라고? 정임이 기겁하며 일어났다.
네가 무슨 뇌물을 받아? 너 그런 짓 안 했잖아. 누가 절 함정에 빠뜨리려고 증거를 조작한 것 같아요. 도진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어떻게? 정임이 발을 동동 굴렀다. 직위 해제면 우린 당장 뭐 먹고 살아? 월세는 어떡하고? 도진은 대답 없이 스마트폰 연락처를 미친 듯이 뒤적였다. 이 끔찍한 상황에 조언을 구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연락처를 끝까지 훑어내려가도 그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사 동료는 이해관계로 엮인 남일 뿐이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일과 가족 문제에 치여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계 기업의 재무이사로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 생리와 법무 처리에 해박한 서경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연락할 자격이 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던 도진은 눈을 질끈 감고 서경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3번 울리고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또 끊어졌다.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내 연결이 되었다. 대체 왜 이래? 도진 씨? 서경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경아, 나 큰일 났어. 도진이 절박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누가 날 뇌물수수로 모함했어. 당장 직위 해제됐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진 씨, 우리 이제 남남이야. 서경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당신 회사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서경아, 제발 부탁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너 회사 임원하면서 이런 일 많이 봤잖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만이라도 좀 해줘. 나 진짜 억울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은행 입출금 내역서 싹 다 뽑고 작년 납품 관련 결제 서류 전부 챙겨 서경이 건조하게 말했다. 입금증이 위조된 거라면 은행에서 해당 일자에 5천만 원 입금 내역 없음이라는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리고 최근에 당신한테 앙심품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10중 8구 내부 아니면 입찰 탈락한 업체 지실 테니까 고마워. 서경아.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끝이야. 서경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쥔 채 만감이 교차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마당에도 그녀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임을 그는 직감했다. 연휴가 끝난 첫 평일 아침, 도진은 회사 인사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외부 고문 변호사 3사람이 그를 신문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도진 과장님,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도진은 자리에 앉으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 3년치 제명의에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와 해당 납품 프로젝트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투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15일에 과장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는 없군요. 그런 돈은 제 계좌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투서자가 낸 입금증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외부 변호사가 물었다. 은행에 의뢰해서 발급받은 공식 증명서입니다. 도진이 은행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다. 저는 투서자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서류를 위조해 사람을 매장하려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3사람은 시선을 교환했다. 일단 서류는 접수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사팀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직위 해제는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회사 로비를 벗어나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이고, 도진 과장님. 접니다. 상철이.
작년 납품 입찰에서 탈락했던 업체 대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당신 지시였어? 하하하. 과장님 투서 맞고 직위 해제되셨다면서요? 참 안 됐습니다. 그 잘 나가던 엘리트 코스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상철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서류 위조해서 날 함정에 빠뜨려? 법이 무섭지 않아? 법이요? 상철이 콧방귀를 꼈다. 도 과장님 너무 순진하시네. 당신네 회사가 내 증거를 믿고 당신을 잘랐는데 진짜 가짜가 무슨 소용입니까? 작년에 나한테 깐깐하게 굴면서 거래처 딴 데로 넘길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세상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푹 쉬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도진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작년에 상철네 회사는 최저가를 불렀지만 품질이 형편없어서 도진이 원칙대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었다. 그때 상철이 두고 보자며 협박했던 게 기억고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진은 다시 서경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울리던 전화가 연결되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서경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서경아, 누군지 알아냈어. 작년 납품 탈락한 업체 사장놈이야. 증명서 다 제출했는데 회사는 당장 복직을 안 시켜줘. 나 어떻게 해야 해? 도진이 다급하게 쏟아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경찰서로 가? 서경이 말했다. 사문 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해. 그리고 회사가 조작된 증거로 당신을 직위 해제시켰다면 그건 부당징계야. 노동청에 진정 넣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 이런 건 내가 아니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야.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도진이 비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적이 흘렀다. 내가 아는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게. 서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인데 실력은 확실해. 내 지인이라고 하면 착수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진행해 줄 거야. 서경아, 진짜 고마워. 도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착각하지 마. 서경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당신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내 번호 누를 생각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통화 종료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는 도진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서늘해졌다. 이런 벼랑 끝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듬직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30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도진 씨 되십니까? 서경 이사님 소개로 연락드린 법무법인 재윤의 변호사입니다. 젊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상황은 이사님께 대략 전해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작된 송금 내역서로 허위 투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재윤 변호사가 말했다. 입금증 위조가 조잡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바로 들통납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고소장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은 재윤 변호사는 도진의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좋습니다. 은행 공식 증명서도 완벽하고 상대방이 조롱하며 자백한 통화 녹음도 있으니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입증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재윤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다. 경찰 고소장 접수하고 회사 측에는 내용 증명 발송해서 즉각적인 직위 해제 철회 및 복직 안 시키면 부당징계로 소송 걸겠다고 압박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임료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임료는 서경 이사님이 이미 전액 입금하셨습니다. 도진은 눈을 크게 떴다. 네? 나중에 주면 된다고. 이사님이 도진 씨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모양이군요. 재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도진을 쳐다보았다. 서경 이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 아내를 두셨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는데 말이죠. 도진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그 행운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인생은 본인 힘으로 온전히 개척하셔야겠군요. 재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죠. 서초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후 내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수사관은 상철이 제출한 입금증이 조잡한 포토샵 위조임을 금방 간파했고 즉각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회사 인사팀에도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날아가자 태도가 180도 돌변해 내일 당장 복직하라는 연락이 왔다. 서초경찰서 앞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도지는 서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서경아. 변호사 선임료는 내가 꼭 다시 갚을게.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갚을 필요 없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내게 보여준 알량한 지지에 대한 마지막 죗값이라고 생각해. 도지는 그 문자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지지에 대한 죗값.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고열을 빨아먹은 지난 3년. 그녀는 사인 가족을 부양했고 그는 철저한 방관자였다. 서경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 문자는 끝내 읽음 표시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도지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어두운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연휴가 끝난 후 도진의 새 식구는 은평구 변두리에 낡고 비좁은 투룸, 월세 빌라로 짐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꼭대기 집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낡은 창틀 사이로 쉴 새 없이 외풍이 스며들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선정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평생 이런 구질구질한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라는 곰팡이가 핀 방구석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오빠, 진짜 여기서 살라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 살아야지. 도진이 무거운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분간 버티는 수밖에 없어.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방 3개짜리 아파트 널렸잖아. 유라가 짜증을 냈다. 내 월급으로 보증금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이야. 도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복직은 했지만 진급은 물 건너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꼬우면 네가 돈 벌어서 나가. 정임은 앓는 소리를 내며 맨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도진은 상철이 경찰 압박에 못 이겨 조작을 시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와 사문서 위조로 구속 기소되었고 도진은 결백을 증명했다. 회사는 도진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로금을 약속했지만 직장 내 그를 향한 시선은 예전 같지 않았다. 소문은 무성했고 그의 사내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1월 말 서경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도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알겠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도진은 옷장에 있던 가장 멀끔한 정장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10시 정각 검은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경이 나타났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도진을 보고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도진이 서경을 불렀다. 서경아, 미안해. 서경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 노릇도 못하고 너 혼자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도진 씨. 서경이 덤덤하게 말했다.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 어머니나 시누이도 원망 안 해. 그냥 지쳤어. 더 이상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짓은 안 하려고. 그래? 이해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격 있어. 당신도
서경이 미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랑 동생 잘 챙겨. 잘 살아. 그녀는 뒤돌아 군중 속으로 멀어져 갔다. 도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점으로 변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은 눈부셨지만 가슴 속엔 시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낡은 투룸빌라로 돌아오자 정임과 유라가 그를 쳐다보았다. 끝난 거냐?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이혼 확인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네. 정임은 종이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도진아,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내가 그 집구석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어. 며느리 덕에 편하게 살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주제넘게 갑질을 했지. 늙어서 주책을 떨어 내 가정을 파탄냈구나. 도진은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가마. 정임이 결심한 듯 말했다. 거기 가면 내 평생 알던 이웃들도 있고 텃밭도 있으니 내 입에 풀칠은 살 거다. 너한테 집만 되느니 그게 낫겠어.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됐다. 네 3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나랑 유라까지 먹여 살리려면 너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허리 휘어. 유라가 불쑥 끼어들었다. 오빠, 나도 나갈게. 네가 어딜 가? 도진이 놀라 물었다. 군산 쪽에 작은 중소기업 격리직 면접 합격했어. 월급은 쥐꼬리만 하지만 기숙사도 제공해준대. 유라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새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그동안 너무 민폐만 끼쳤어. 도진의 눈이 커졌다. 동생의 입에서 이런 철든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유라야, 잘 살아볼게. 오빠도 잘 살아. 며칠 뒤 도진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배웅했다. 창너머로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보며 도진은 기어이 눈물을 훔쳤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좀먹던 시절이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각자의 몫을 지고 살아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텅 빈 투룸 빌라에 홀로 돌아온 도진은 낡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휑한 방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퇴근하면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묵묵히 그를 반겨주던 서경이 지어준 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몇 달 후 재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진 씨, 상철 일당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실형에 5천만 원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배상금은 도진 씨 계좌로 곧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재윤 변호사가 말을 덧붙였다. 서경 이사님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피렌체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는다고 하시더군요. 도진 씨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안부도 남기셨습니다. 도진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출국이 언제입니까? 어제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은 메신저 앱을 켜 서경과의 대화방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서울 가정법원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쳤다. 잘 다녀와. 미안하고 고마웠어. 기대하지 않았건만 잠시 후 일일이 사라지며 답장이 왔다. 도진 씨도 잘 살아. 그것이 서경과의 진짜 마지막 인사였다. 6개월 뒤 도진은 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상철에게 받은 배상금 5천만 원은 전액 시골의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거절했지만 도진이 억지로 쥐어주었다.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으로는 빚을 청산했고 나머지 돈은 성실히 저축했다. 언젠가 번듯한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생겼지만 그 집에 자신을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습관처럼 SNS를 열어 서경의 피드를 확인했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앞에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경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 사진 아래 수많은 지인들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씁쓸하면서도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녀가 행복하면 된 거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도진 과장님 맞으시죠? 전 서경 이사님 비서로 일했던 하은입니다. 도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네, 맞습니다만. 이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서류가 있어서요. 하은이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지난 3년간 도진이 명절이나 생일 때 어머니에게 보냈던 용돈 내역, 그리고 가끔 그가 집에 사들고 왔던 과일이나 물건들의 영수증이 엑셀표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총 합계 금액 칸에는 약 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도진이 얼어붙었다. 이사님께서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은 안 하셨지만 도진 씨가 지난 3년 동안 집안에 기여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5천만 원 방금 과장님 계좌로 송금 처리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빚을 청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몰래 돈을 보냈던 것도 쥐꼬리만큼이나마 가끔 생활에 보탬이 되려 샀던 자잘한 물건들도 전부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은 그녀가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액수였다. 그리고 전해달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은이 희미하게 웃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요. 도진은 봉투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와인 한 병을 샀다. 낡은 투룸 빌라로 돌아온 그는 식탁에 앉아 와인을 잔에 따랐다. 서경아,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단숨에 와인을 들이켜자 알싸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후회하고 싶었다. 그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멍청한 자신을, 가족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등골을 빼먹었던 비겁함을 철저하게 저주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출근길에 올랐다.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꾸벅꾸벅 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며 서경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그때 그는 책임을 지기 싫어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회피했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열었다. 그의 삶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잿빛 일상이 되었지만 적어도 스스로 책임지며 온전히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점심시간 스마트폰에 어머니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도진아, 엄마 텃밭의 상추가 아주 잘 자랐단다. 유라도 이번에 정직원 됐다고 하더라.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혼자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라.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눌렀다. 저도 잘 지냅니다. 두 분 다 건강 챙기세요. 창가로 다가간 도진은 늦겨울의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가슴속에 밝힌 후회와 미련은 평생 흉터로 남겠지만 적어도 그는 앞으로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쓰레기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거대한 군중 속에서 도진 역시 아픈 상처를 딛고 내일로 걸어가기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